제가 채무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겨운 돌려막기를 꾸역꾸역 하면서 몇 년 동안 버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아니 그럴 거면 진작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이나 뭘 하든지 간에 탕감을 좀 받지 그러셨냐,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이유로 안 될 것 같았다, 저런 이유로 안 될 것 같았다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는 제대로 알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또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상여금은 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된다. 이건 진실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채무자가 전화 와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본급이 200만 원인데 연말에 보너스를 한 1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보너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급 200만 원만 주장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법원은 이 사람의 소득을 200만 원으로 볼까요? 아니면 300만 원으로 볼까요? 법원은 작년에 신고한 소득 금액을 전부 합쳐서 12개월로 나눠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보너스 1200만 원도 전부 포함해서 나누기 12를 하기 때문에 급여를 3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올해 상여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이 없다 그 말이죠. 다만 예외적인 사건으로 올해 말에는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증명을 해서 그 상여금 부분을 빼버리고 나머지 기본 월급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가족한테 피해가 갈까봐 못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각자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개인회생 재판을 누가 신청했습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 거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식이 신청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소송의 당사자는 채무자일 뿐이지 배우자나 자녀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이 소송에서는 제3자이고 남일 뿐입니다. 이 개인회생 재판에서 법원이 채무자한테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은 채무자일 뿐이지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소송 당사자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재산의 일정 부분이 반영되어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리해진다는 것도 배우자 재산의 일정 부분이 나의 재산으로 반영이 돼요. 내 변제금이 올라가는 채무자인 나의 불리함이 있다는 말이지 법원이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한테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뜻은 아니거든요. 한편 다른 예시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있거든요. 채무자가 배우자한테 재산을 줘버린 거야. 5천만 원 있는 거 줘버리고 아파트 있는 걸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배우자한테 방금 받아간 그 재산, 은닉된 재산, 증여받은 재산 그거 돌려놓으라고,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증여나 매매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했다고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 증여나 매매 행위 때문에 이 소송은 시작되는 거죠. 개인회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개인회생을 하면 아파트 담보대출도 해결이 되겠지. 이건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채무, 저당권이라고 부르죠. 이게 있는 채무가 있고 저당권 없는 채무들, 은행에서 그냥 빌린 신용대출, 보증재단 끼고 빌린 대출, 카드값,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채무들 이렇게 채무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담보가 없는 채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 변제하고 70% 감축이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들은 30%만 변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담보가 있는 이 채무 같은 경우는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살 때 국민은행에서 3억 빌려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집을 샀잖아요. 그럼 이 3억 원은 개인회생에서 탕감해주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국민은행이 그 3억 원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가장들은 집을 지켜야 되니까 이 저당권 채무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공감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가 저당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된다면 정말 우스운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돈 10억 빌려서 저당권 설정해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다음에 10억 대출은 탕감받아버리고 저 집은 내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회사가 알면 부끄러우니까 사내대출은 빼고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사내대출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닐 때 A라는 회사에서 직접 대출받는 방식이 있고, A라는 회사에서 연계된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니까 법원에서는 신용정보 조회를 제출하니까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의 100% 알게 되겠죠.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채권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채무를 알게 된 이상 집어넣으라고 하겠죠. 빼는 것을 용인해 줄 리가 없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직접 빌린 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대출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 급여 명세서를 보면 공제하고 월급 받은 기록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직접 3천만 원을 빌리고 매달 100만 원씩 공제하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급여 명세서를 보면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법원은 이 사람이 사내 대출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법원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집어넣으라고 하지, 채무자 마음대로 빼는 것을 용인해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회사 알면 부끄럽다,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원천 공제하는 거, 저거를 계속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채무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회사가 다른 국민은행, 신한은행보다 우선 100만 원을 가져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서울에 주소 한 개 걸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주식코인 탕진 같은 경우는 서울, 수원, 부산 법원이 다른 법원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에서 제외를 하니까. 어떤 채무자가 의정부에 살아. 근데 내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니까 서울에 친척집이 있으니까 저 집에 전입신고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 근로계약서 한 장 쓰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냥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회생위원이 너무 바빠서 주소나 직장하고 관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걸 따지고 문제 삼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신청 직전에 갑자기 서울로 이직을 했다, 의정부에서 3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200만 원 월급을 구했다고 하더라, 집이 대전인데 직장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으면 법원은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그 통화 내역, 기지국 발신 내역을 보면 어디 지역에서 통화했는지가 내역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봐도 어디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그 내역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운 좋게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데, 굳이 앞뒤의 정황과 다른 증거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이상한 게 드러나서 적발이 돼서 취하를 권유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개인회생을 하면 금융거래 못하고 통장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득이죠. 직장에 있고 돈을 벌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회생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소득이죠. 개인회생은 분할해서 변제해준다는 걸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거니까. 소득이 있는 게 유리하다가 아니라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을 가지라고 해놓고, 소득을 갖고 분할 변제를 하라고 해놓고 은행 거래 다 막아버리면 월급은 어떻게 받고 자영업 장사는 거래 대금은 어떻게 받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 거래를 최대한 할 수 있게 최대한 보호를 하고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안 할 경우에는 채권자 측에서 나의 은행 계좌나 나의 월급들을 압류해가지고 더 이상 신용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을 하면 금지 명령이 나오니까 통장 압류나 월급 압류 같은 것을 막아주게 되죠. 안 되는 것은 은행 거래나 통장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용거래가 안 되죠. 신용대출하고 신용카드. 요거는 개인회생 3년 변제가 끝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그때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 신용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크카드, 계좌 입출금, 일반적인 은행 업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진실로 제대로 알고 계신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채무탕감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